이걸 켜놓고 다니면요, 모르고 켜놓으면 화장실 갔는데 이 막 소리가 다 그게 있다니까. 그게 그래서 자꾸 끄는데 습관을 끄는. 네? 그러니까요. 껐더니 또 있어요. 자, 223페이지 61번을 보겠습니다. 거기 기본공제기가 쭉 나와요, 뒤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결정되면 기본공제 하는데, 자,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죠? 그리고 공제 대상도 한정하지 않고 몽땅 다 됩니다. 뭐 빼고? 미등기 빼고 다 되는 거죠. 그죠? 얘는 그럼 공제를 어떻게 한다 했죠? 소득별 공제란 말 기억하셔야 되죠? 소득별 공제, 아까 토건보기, 주식 등 파생상품에서 어떻게? 연 250만 원. 그러니까 1년에는 12번 다 팔아도 최대 얼마까지밖에 안 된다? 750이 최대치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국외자산 양도시도 공제를 해주는 거죠. 얼마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그랬죠. 1번은 뭐 보유 2년 된 등기된 부동산 입자권, 2번 보유 2년 된 등기된 건물, 3번 보유기간 3년 된 미등기. 미등기는 안 되죠. 다 되는 누구는 안 돼. 미등기만 안 되잖아. 뭐 얘는 그런 거죠. 3번이네. 뭐 별거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 자, 뒤에 6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보니까 짝수번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홀수번은 그냥 가볍게 이런 게 있다 정도 보고 가겠습니다. 63번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자산에 대해서 적용한다. 맞죠? 2번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3번 연도를 달리하여 토지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토지 건물 모두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이게 지금 맞는 얘기죠? 지금 잘 읽어봐야 돼요. 연도를 달리하여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동일 연도에 이렇게 나와요. 동일 연도에 양도 시기를 달리하여 양도한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동일 연도에 양도 시기를 달리하여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토지 건물 각각에 대해서 연 250만 원 기본공제 적용한다. 그러면 땡 틀린 거예요. 왜? 동일 연도에 양도 시기를 달리해서 해도 결국 1년에 250인 거죠. 근데 얘는 근데 뭐래요? 연도를 달리했으니까 토지 건물 각각 250. 연으로 가니까, 그죠? 4번 국외 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는 적용해줍니다. 얘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는 국외자산을 안 해줘요. 근데 기본은 국외자산도 해주고. 5번 소득별로 해당 연도 양도 차익에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한다. 맞아요? 어디가 틀렸어요?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죠. 양도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거지. 양도 차익에 공제하는 건 장기 보유 특별공제고. 소득별은 맞고요. 소득별은 그죠? 세 개 그룹으로 나누고 해당 연도 양도 차익, 양도 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 이게 어렵다 느끼면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못 푸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 난이도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넣는 거야. 그냥. 꼬는 것도 없이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놓고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닦으면 돼요. 근데 앞으로 문제도 많이 푸니까.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오전에 공법은 문제 푼다며요. 아침에. 따로. 그때도 할까말까 고민 많이 하다가 본인이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제가 복사하려면 또 힘들고 괜히 내가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가지고 일거리 만들어라 싶어서 제가 원래 이제 수업적 모의고사를 해서 20문제씩 해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6주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하는 학원도 있고 안 하는 학원도 있는데 여기는 많이 한다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이 추세가 보니까 분위기가 공부를 너무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불안한데 나 혼자 괜히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이 그런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서 욕심만 있어. 자료만 욕심 있어가지고. 달라고 해놓고. 막상 들으면 막, 그 다음에 주민은 애물단지야.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막 애물단지죠. 그렇지. 그죠? 알았으면 내가 상의를 해보고. 나는 하게 되면 다음 주부터 오전에. 지금 20문제 정도 되니까 오전에 오셔서 푸시면 좋죠. 오전에 오시면 하여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했으면 처음부터 했으면 6주 딱 코스 맞긴 한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거 하려면 또 여기 막 복사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규 코스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좀 그러네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문제 너무 많잖아. 공법도 풀어야 되고 아유
머리 아파. 근데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죠. 뭐라도 해야 돼. 그래야 공부가 되든 안 되든 좀 뭐가 한 것 같아. 위로가 좀 되지. 알았어요. 어떤 생각 해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69번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제 복잡한 거 나왔죠. 가불병. 그죠? 이거 좀 하겠습니다. 가불병. 병. 그죠? 증여해주고, 이게 이제 뭐야? 5년 이내 팔았다. 그죠? 그죠? 근데 이제 둘의 관계가 뭐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거나, 그죠? 아니면 특수관계, 특수관계.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일단은 공통사항은 만약에 세금을 계산하게 되면 둘 다 취득 시기와 취득하액은 누구? 갑의 시점으로 간다. 이건 공통이에요. 어찌됐든 세금을 만약에 내게 되면 계산할 때는 취득 시기도 보유기간 계산도 갑이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하고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도 누구? 갑이 취득한 시점으로 간다. 이걸 예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표현할 때 증여자 그러죠. 증여자. 그죠? 그럼 얘는 얘가 증여한 거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수증자가 되겠죠. 수증자. 근데 얘가 만약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관계다. 그러면 얘가 증여한 배우자고 얘는 증여받은 배우자가 됩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갑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증여한 배우자 이럴 수도 있고 증여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갑만 알아. 나중에 문제에서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얘는 누구냐 이러면 안 되고 거기까지 갔는데도 갑자기 뭐래.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으로 간다. 얘는 또 누구냐. 왜 애들이 이렇게 많아 이러는 거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일단 세금을 내게 되면 이렇게 간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일단 69번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 시 2월 과세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한다. 맞죠? 갑. 그죠? 2번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얘들 양도세를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저 을이 증여를 받았죠. 그럼 우리 증여세를 낸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때 그 증여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때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을이 납세 의무자예요. 세금 계산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는 건 누가 내? 을이네요. 근데 누구는 특수관계인은 뭐다? 갑이 병한테 직접 파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얘는 갑이 돼요. 근데 팔기는 어쨌든 을이 파는 거죠. 을도 관계 있죠. 을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연대 납세 의무. 요 차이가 있고 이때 증여세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증여세를 어떻게? 필요 경비로 산입해요. 그러니까 안 돌려주고 어떻게 한다? 경비로 그냥 포함시켜 공제받아요. 근데 특수관계에는 환급을 해줘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여기까지는 언급이 됐었어요. 실제로 이 부분은 많이 나왔었죠. 실제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2번에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맞죠? 왜? 얘가 증여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니까 뭔다? 필요 경비로 산입한다. 그 얘기고. 3번은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치법 그 밖의 공제가 수용되거나 이거죠. 자, 얘가 배우자인데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 이렇게 해서 2월에서 가산한다 했죠. 취득시기 취득가액을. 근데 얘가 증여를 받고 나서 얘가 수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강제 수용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규정을 적용 안 하겠다는 뜻인데 근데 무조건은 아니고 얘가 증여를 받은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증여받고 바로 뭐요? 바로 수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걸 팔았어. 그럼 수용도 양도잖아요. 그러면 증여받자마자 바로 수용돼서 팔았어. 그러면 얘는 세금, 그러면 2월 가서 수용 안 하고 이렇게 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 증여가 언제 받아야 된다는 거야?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를 받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봐요. 증여를 받았어. 근데 얘가 사업인정 고시 2년 전에 미리 증여를 받았어야 되는 거지. 근데 무슨 얘기야? 을이 갑으로부터 증여 받고 나서 몇 년 있다가 2년 지나고 나서 걔가 이제 뭐요? 사업 신청해서 사업인정 고시가 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해서 나중에 수용이 됐다. 그런 경우는 뭐 한다? 이 2월 과세 적용하지 않고 뭐 정상적인 거래로 봐주겠다는 거죠. 전제조건이 뭔다? 증여를 미리 받았어야 된다. 언제? 사업인정고시 2년 전에 받았어야 된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2월 과세 규정이 적용이 배제된다. 고가주택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아버지가 집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요 오래전에 사가지고요 갖고 있다가 1999년에 사가지고 있다가 이 아들한테 2014년에 증여를 해줬어요. 그죠? 그걸 아들이 이제 파는 거죠? 2017년에 팔았다. 만약에. 그러면 얘가 증여받고 5년 이내 팔았잖아요. 그럼 취득 시기를 어디부터 따져요? 여기부터 따지죠. 그럼 만약 얘가 아들이 무주택자예요. 아버지가 집을 하나 줬어. 줘서 얘가 이거 받았어요? 그 다음날 팔았어 쳐봐. 그 다음날. 그럼 보유기간이 몇 년이에요? 여기부터 따지죠? 그럼 얘는 뭐요? 2014년이니까 한참 지났잖아요. 그럼 얘는 무주택자가 집을 받았으니까 1세대 1주택이고 실제 보유기간 한 달 있다 팔았는데 보유기간 여기부터 따지니까 2년 훨씬 넘었죠. 그럼 얘는 뭘 받아? 비과세를 받아버리네. 그럼 이거는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이건 혜택을 주는 거잖아. 그때는 뭘로 가냐면 부당행위로 가요. 부당행위. 그래가지고 얘가 된 증여세 양도세 합한 거하고 요 직접 한 거 비교해가지고 그 중에 큰 걸로 간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비과세는 오히려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이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그 얘기예요. 2월 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된다. 그죠? 그런 얘기고. 4번 2월 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세 결정세액이 자 2월 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세 결정세액 뭐예요? 이거죠. 이렇게 계산한 금액 있죠. 요 금액이 어떻다는 거야?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세 결정세액 여기죠. 이렇게 계산한 거 그냥 이렇게 계산한 거죠. 요 금액하고 비교해서 뭐 적은 경우에는 2월 과세 규정을 뭔다? 배제한다. 뭐가 적다고요? 양도세. 그러니까 이 금액하고 뭐하고 결정 이거 있죠? 여기 이거 계산한 거고 뭐가 더 그러면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세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는 2월 과세 적용이 뭔다? 배제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사실은 이 부분이 4번 지문이 추가된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걔처럼 지금 2월 과세 적용에 계산한 양도세 결정세액이 2월 과세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해서 얘보다 조금 뭐 그럼 얘보다 적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더 크다는 얘기야?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얘가 계산 때 5천 나왔어. 근데 이게 1억이에요. 그런 경우는 2월 과세 적용을 안 하겠다는 뜻이죠. 왜? 그럼 오히려 세금을 얘가 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이걸로 그냥 정상적인 거래를 가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고 5번 당초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땡. 없죠? 왜? 연대 납세는 누구만 있어? 특수관계만 특수관계. 그죠? 그러니까 배우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그죠? 이거 자꾸 풀다 보면 이게 별건 아닌데, 그죠? 자, 넘어가서 이게 다 지금 그런 문제들이에요, 문제가. 그래서 뒤에 가서 어디가 보냐면 7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3번.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 을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 건물을 증여하고 을이 그로부터 4년 후 그 건물을 갑을과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자, 이번에 무슨 관계야? 특수관계이네. 자, 1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갑과 을이 배우자래요. 그때 을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하액은 갑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 취득하액을 한다. 맞죠? 여기 갑. 그죠? 2번. 을과 갑이 증여 당시는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양도 당시는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을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하액은 갑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 취득하액을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증여받고 이혼한 거예요. 이혼. 그죠? 이혼해가지고 부부관계 소멸됐죠. 그래도 몇 년 안에 팔면 5년이나 팔면 여전히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한다. 단 사망으로 혼인관계에 소멸됐을 때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증여해주고 저 갑 배우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뭐다? 5년 이내 팔아도 그냥 정상적인 거래를 봐주는데 뭔 안 돼? 이혼은 안 돼요. 왜? 위장이혼을 하기 때문에 인정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증여받고 1년 있다 이혼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팔았어. 그러면 뭐요? 혼인관계 소멸된 건 맞죠? 그래도 세금 여전히 어떻게? 이렇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왜? 위장이혼한 게 실제 있거든요. 그건 인정 안 한다. 그죠? 그래서 그 똑같이 한다는 얘기 2번. 3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에 대한 장기부의 특별공제액은 건물이 양도차익에 갑이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러면 얘가 장기부의 특별공제 계산할 때 보유기간 계산할 때 취득액은 누구로 간다? 갑이랑 똑같아. 다 지금 세 개가 다 갑이잖아요.
배우자일 때 취득식이 갑, 이혼했어도 갑, 그죠? 그 다음에 혼인, 거기는, 장기부의 특별공개할 때도 취득시기도 갑, 다 갑이죠. 4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갑과 을이 연대 납세임을 친다. 틀렸죠? 지금 그게 또 나왔잖아. 그게 틀린 거죠. 얘는 없다 했잖아요. 5번, 을이 갑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 속 외의 자인 경우, 그럼 누구라는 겨? 특수관계이죠. 이때는 을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거로 계산한 양도세보다 적은 때는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거로 본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특수관계인은 뭐다? 여기에 해당됐을 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이 되었을 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증여받고 5년이나 파는데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다고 인정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 갑이 병한테 직접 파는 걸로 본다. 그죠? 이건 얘기죠. 그러면 언제 얘가 부당행위로 보느냐? 그 조건이 나온다 했죠? 그 조건이 뭐다? 을이 낸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금액과 직접 양도한 거로 계산한 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뭐가 더 크면 얘가 더 클 때만 부당행위로 봅니다. 왜냐면 이거는 얘가 증여받고 자발적으로 5년 이내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여세도 내고 양도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금액이 많이 나왔어. 그럼 자기가 낸 거잖아. 그럼 내비 두겠다는 거지. 근데 얘가 더 커. 그럼 뭐야? 직접 팔면 5천인데 돌려서 3천밖에 안 냈어. 그럼 세금 포탈한 거죠. 그때는 뭘로 본다?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결국 비교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을이 낸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금액과 직접 양도한 이 양도세를 비교해서 이 금액이 더 클 때만 부당행위로 봐서 직접 양도한 걸로 보겠다. 그 얘기죠. 5번은 지금 보시면 을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거로 봐 계산한 양도세보다 적대. 그러면 이 금액이 얘보다 적다는 얘기는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는 뭘로 본다?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거로 본다. 실제 시험은 제가 보니까 이 73번 문제가 기출문제인데 변형을 한 거예요. 원래 시험은 정답이 뭐였냐면 틀린 것은 4번이 그러니까 4번이 맞는데 이게 5번지면 어떻게 나왔었냐면 더 복잡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거꾸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얘가 둘이 합한 금액이 얘보다 얘가 더 큰 경우에는 그때 뭐다?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거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는 얘기잖아. 근데 걔가 훨씬 읽을 때는 더 복잡하죠. 막 따져보면 막 그죠? 왜? 이렇게 크면 직접 양도를 보면 이게 더 편한데 오히려 거꾸로 얘가 더 큰 경우는 직접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읽을 때는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좀 변형한 거네요. 어쨌든 기본 개념은 그렇다. 공통사항은 얘가 됐든 특수관계인 됐든 만약에 세금을 계산하면 보유기간도 증여자 시점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취득가액도 갑의 시점으로 간다. 이건 공통사항이에요. 그죠? 그리고 양도세의 납세의무자가 배우자는 을이기고 누구는 특수관계는 갑이 긴데 갑은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고 그리고 증여세 처리 문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짝수분해도 문제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또 풀 때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통상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시험 만약에 가끔 이런 게 나와요. 지문 하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풀다가 뭐라고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2월 과세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취득 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으로 계산한다. 그럼 맞아 틀려? 그 지문이 나와요. 그 지문이. 그럼 그걸 읽었을 때 맞았는지 틀렸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 정도는. 내용은 다 몰라도. 왜? 결국 지금 뭐 물어보는 거야? 둘이 배우자 2월 과세 증여받고 5년 이내 팔았대. 그럼 보유기간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할 때 취득 시기는 누구? 갑이 취득한 날이 맞죠?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이렇게 뚝 나올 때에서 걔만 떨어져서 그러면 이 세부적인 내용 몰라도 그건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공통사항 그러니까 취득시기 취득가액 누구? 전부 다 갑이다. 여기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자꾸 풀다 보면 별건 아닌데 지금 잠깐 들어도 모르는데 또 그냥 끝나면 이제 지나가 버리니까 다음에 보면 또 새로 부른 거고 새로 부른 거고 그랬어. 몰라서 계속 보면 별건 없는데.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세율 나오는데 세율은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왜?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 올해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봐요. 저는 이게 양도세 세율이 엄청 중요해가지고 자주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작년에 막 진짜 간만에 한번 나왔죠. 맞으라고 낸 거예요. 맞으라고 작년에는 그죠? 근데 엄청 많이 틀렸죠. 맞으라고 냈는데 그죠?
그래서 뭐 그냥 가기 서운하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가기 서운하니까. 자, 일단 세율은 다른 건 됐고, 그건 기억해야 돼. 뭐 부동산, 그렇죠? 토지 건물하고 주택은 기억해야 돼요. 주택은.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자, 일반 부동산을 미등기 했어. 얼마? 세율 70. 1년 미만 보유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6에서 40%. 주택하고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이면 6에서 40%입니다. 자, 주택을 1년 6개월 부여했어. 얼마? 주택 1년 6개월. 이게 40. 상가를 10개월 부여했어. 상가를 10개월. 상가 10개월. 50%. 그죠? 토지를 1년 6개월 부여했어. 토지 1년 6개월. 1년 6개월. 1년 6개월. 40. 제가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가 쉽지 않다겠죠. 작년 이렇게 나왔다니까 상가 건물, 주택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10개월, 1년 6개월, 뭐 2년 1개월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푸는 거야. 왜?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이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1년 6개월 그러니까 내가 살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들어봤어도 1년 6개월은 들어본 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또 진짜 작년에 보니까 그 풀림이 있더라니까 또. 근데 몰라서 틀렸겠어요? 외웠다니까 다 줄줄줄 얘기한다니까 지금 여러분처럼. 근데 막상 문제 나오니까 1년 6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어딨니? 이러고 있는 거야. 죽겠는 거죠 그게.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1년 6개월, 1년 이상, 2년 미만, 그죠? 1년 11개월. 1년 11개월이 뭐예요? 40. 1년 11, 그 1년 11개월은 골 때리죠? 1년 11개월? 6개월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이거 2년 넘은 거요? 그 따져봐야 돼. 왜? 10개월 넘었잖아. 1년 11개월 그러면 갑자기 멘붕 와요. 그럼 1년 11개월이면 1년하고 11개월이 됐어? 그러면 2년 넘었나? 이렇게 되는 거야. 미치는 거죠. 2년 안 됐잖아. 12개월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웃긴 거죠, 문제가. 이게 진짜 얼마나 황당했어요. 그렇게 문제를 틀리고 나면 진짜 짜증나죠. 무슨 뭐 애들 산수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거 그렇게 타니까 우리가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이 안 돼. 산수를 못 하네, 산수를. 너무 미적분만 하다 보니까 계산이 산수에 틀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세율은 뭐 그 정도만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필요 없어요. 그죠? 쭉 세율은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저 뒤로 가서 235페이지 8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35페이지 83번. 이게 지금 세법이 여러분이 정리가 안 되시나요? 이게 헷갈리나요? 뭐가? 그럼 예를 들면 과표 그러면 뭐 취득세 과세표준과 양도세 과세표준하고 막 재산세 과표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엉키나요? 같은 과표끼리? 엉키지 않죠.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제가 옛날에 특강 같은 거 할 때 그 옛날에는 비교 특강 같은 걸 많이 했어요. 비교 특강. 세목별 비교 특강이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과표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에서 5개 세목의 과표를 쭉 해가지고 그죠? 만들어 그걸 한 번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세율 포함도 쭉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 특강을.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큰 적임이 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의 스타일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론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정리하고 파트별로 정리를 하거든요. 이게 장단점이 있긴 해요. 공부가 된 사람들은 비교 특강도 괜찮아요. 왜냐면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을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차이점을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되는데 공부 안 된 사람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막 취득세도 모르는데 갑자기 등록세 같이 얘기하고 막 재산세하고 막 종부세하고 이러니까 막 멘붕이 오는 거죠, 멘붕이.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뭘 하든 그게 문제는 아니야. 자료가 문제는 아니고 본인들이 문제가 있는 거야. 본인들이. 다 본인들이 문제야. 어디 가서 저기 하지 말고 올해 꼭 합격하셔. 그죠? 또 시험 떨어지고 와서 원장님 멱살 잡고 너 때문에 그랬다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옛날에 있었다 했죠? 제가 다니는 학원 중에 10m 때인가 술 먹고 와가지고 실컷 나와가지고 막 원장님 멱살 잡고 욕하고 막 선생님 욕하고 막 난리. 아유 나 진짜 막 내가 진짜 사회에서만 나왔으면 한테 딱 실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봐봐 성격이 제가 만만치 않거든요. 막 그 욱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막 끌어올리더라고요. 옆에 쳐다보는데 막 근데 그 강사라 말도 못하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발표하는데 합격했어요 그 사람. 가다만 했는데 살짝 잘못한 거야. 그 떨어지니까 열받아서 와 술 이빨 먹고 와서
그 캠프를 갔는데 나중에 저기 경기 발표하는데 합격했어. 근데 합격점이 왔어. 양심이 있으면 오지 마야지. 제가 그날 내가 그 학원에 합격점을 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온 거야. 나 같으면 안 갑니다. 창피해서라도 사람이 양심이지. 와가 원장님한테 뭐 원장님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그 원장님이 그러면 다시 멱살 잡고 너 일로 와 이러고요? 그냥 또 했는데 그게 얼마나 썰렁해요. 썰렁하고. 근데 그러지 마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공부는 본인들이 하는 거지. 떨어지고 왜 핑계를 대. 난 그래서 여러분 꼭 합격해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죠. 꼭 합격해야 되니까. 꼭 붙으라니까. 그래야 내 욕을 안 하지. 나중에 떨어지고 나서 뭐 너는 원래 마음에 안 들었다는 둥 뭐. 그래서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뭐. 내가 너 심슨머리라는 둥 뭐 해가면서 막 뭐 저거 말도 안 돼. 제 머리가 좀 더 길면 이렇게 여기 딱 길면 세우면 심슨처럼 생겼어요. 근데 지금 좀 짧아서 그렇고. 그래서 83번을 보겠습니다. 됐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꾸 외우지 마시고요. 뭐 자꾸 대세김질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런 거는 대세김질하세요. 83번. 소득세법상 양도세, 납세 의무자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죠? 1번 거주자는 됐죠? 자, 이건 지금 뭐냐면 거주자, 비거주자. 얘는 뭐라 했어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거나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그게 아닌 자 그랬죠? 둘의 차이점마다 납세 범위가 다릅니다. 얘는 국내 국외 자산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 얘는 국내 자산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가지고 지금 83번 문제가 실제 기출로 나왔던 거예요. 보시면 1번 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없다. 틀렸죠? 거주자는 국내에 국외 다 있으니까 틀렸고. 2번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에 있는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서는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나요? 맞죠? 여기 정답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거 조심할 게 그 지금 지문에 국내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를 했죠. 자, 얘가 국외자산 양도라고 나오면 실제로 납세는 몇 년 이상 지나야 돼? 5년 이상 지났을 때만. 그러니까 주소가 있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주소 생긴 몇 년 이상이 지나야 돼?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국외자산 양도 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 기준은 주소만 있으면 거주자가 맞는데 여러분이 거주자이라고 해서 외국에 있는 물건 팔았을 때 한국에서 세금을 무조건 내는 건 아니다. 몇 년 안 지났으면. 5년이 안 지났으면 안 낸다. 그래서 우리가 국외자산 양도 나오면 납세 의무자 범위가 뭐다?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거나 거소를 둔 자. 지금 설명했었죠. 우리가 미치코 때문에 그런다고. 미치코가 그죠? 일본의 미치코가 한국에 놀러 왔다가 하필이면 삼들이랑 눈이 맞아서 어떻게든 결혼했네 오늘. 그래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럼 얘는 뭐요? 혼인신고 했으니까 거주자가 됐죠? 주소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원래 있던 동경에 빌딩을 팔았다? 그럼 얘는 거주자잖아요. 그럼 너 거주자니까 세금 내. 이건 아니라는 거지. 왜? 몇 년이 안 지났어? 5년이 안 지났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했잖아요. 한국말 뭐밖에 모른다 했어? 자기야 사랑의 자자. 이거밖에 모르는 애한테 뭐 이걸 설명을 이봐 사람들이 사상이 불순해. 거기서 다 자기야 사랑이를 빼고 자자 애들만 꽂혀가지고 참네. 그럼 잠 자지가 앉아? 밥도 먹고 자기야 자자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자기야 사랑해 밥 먹자 자자 이런 얘기. 자기야 자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시험에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죠? 걔한테 이거 설명은 모르죠. 그러니까 몇 년은 지나야 돼? 5년은 지나야 되니까. 그 안에 일본에 사사키가 와가 첫사랑이 온다 했잖아. 사사키가 와서 도로 가자고 하면 또 따라갈 수도 있고. 그죠? 5년은 지나야 뭔다 했어. 찜질방 가서 식혜도 먹고 몸빼 입고 밖에도 돌아다니고 한국화 된 거지. 그 정도 돼야 말귀도 알아듣고. 몇 년은 지나야 돼? 5년은 지나야 된다. 그랬더니 옛날에 어떤 분들 사사키만 기억해. 사사키. 미치고 사사키는 기억하는데 5년은 기억 못해. 야, 내 진짜 누가 그러더라고. 처음 보더니 내 시간에 그때 갔는데 나 미치고 사사건 생각나는데 걔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미친다니까. 또 5년은 기억 못해. 미치고 사사건만 기억해. 걔가 첫사랑이 사사키라겠지? 이러고 있다. 나 진짜 답 없다. 답 없어. 답은 2번이죠. 여기 있네. 답이 있네. 2번.
3번 비거주자는 국에 있는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있다 없다? 없죠. 비거주는 국내에서만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란 얘기죠. 걔가 지네 나라에서 돈 판 거 우리나라 세금 낼 필요는 없죠. 4번 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지는 거주자의 국외주 소지이다. 참 황당하죠. 우리나라 집 팔고 세금 지네 나라에다 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비거주자는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이나 없으면 원천수도 발생장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럴 건 없고요. 그죠? 5번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자, 둘 다 웃기죠. 둘 다. 우리나라에다가 내 이제 세금을 다 그게 낼 것 같으면 뭘 하고 세금 납세 의무가 있어. 지네나라 다 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공부할 때 대충 이것만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얘는 국내, 국외, 얘는 국내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얘처럼 실제 시험에 기출로 나왔어요. 여기 약간 변형한 건데 실제로 뭐 국내 재산, 거주자가 국내 재산, 국외재산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금방 풀 것 같은데 의외로 또 많이 틀려요. 이런 것들도. 뭐든지 경험이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 풀어봐야 실수를 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렵다기보다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쫙 다 납부 방법이 납세 절차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 비슷해요. 문제가 겁나 많고. 그죠? 저 뒤에 85번 문제를 보세요. 85번. 첫 팀이 아니고 다음 장이군요. 첫 팀 중에 그 다음 장이네. 85번. 그죠? 85번. 그 신고 납부예요. 그죠? 보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거 요새 너무 덥죠. 요새. 비 와도 걱정이고 날 더워서 걱정이고 난리. 자, 신고납부에는 두 개 뭐가 있다.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어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뭐 있다? 부동산 등 이렇게 돼 있고 또 뭐 있다? 주식 등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부동산 등은 뭘 말한다? 주식을 뺀 나머지 토, 건, 부기를 말합니다. 자, 참고로 파생상품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걔는 신경 쓸 거 없고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토, 건, 부기, 주식 등. 얘는 언제까지 예정신고한다 했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은? 양도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참. 말을 놓고도 지금 더위 먹어가지고 막 많이 혼나가죠? 혼나가. 그죠? 날 더워서 그래, 지금 날 더워서. 날 덥다고 옷을 너무 저기하게 입기도 하지 마세요. 나 진짜, 뭐 학원 갔는데 막, 옷을 얼마나 참 입으셨는지. 눈을 둘 수가 없어. 그래서 앞에 앉았는데, 막, 뭐라고 하죠? 하여튼, 민망한 옷을 입었어요, 막. 그죠? 그게 다 보여, 막. 근데 그 안에서 혼자 이렇게 하고만 막. 나는 책을 이렇게 보는데, 앞에서 자기도 이렇게 보고 자기도 이렇게 하면 내가 그냥 안 하면 볼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막 갑자기 막 그냥 이쪽으로 눈을 못 들이고 계속 내가 죄진 것처럼 이런. 아이고 진짜 막 죽는 줄 알았습니다. 치마도 막 그 똥꼬벨라 치마 입고 와가지고 아시죠? 따오기 치마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욱 치마 막 이만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그거 입고 앉아가지고 막 아이고 여기 앉아서 진짜 뭐 그렇게 꼭 나쁘진 않아요. 근데 표정 관리가 힘드니까 그런 건 진짜 조금 저기 해야 되는데 있어. 근데 유난히 그러신 분들이 더군다나 그분이 좀 이렇게 안 이쁘고 그죠? 안 이쁘고 나이가 많이 먹었으면 괜찮은데 이뻐. 젊어. 그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그죠? 안 돼. 그죠? 근데 그분들은 매번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요. 매번. 그럼 좀 심각하죠, 이거는. 그죠? 그럼 안 되는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뭐 어떻게 입든 관심 없어요?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편하게 입고 다니세요. 괜히 뭐 혼자 집에 있다 쉬는 시간에 내가 혹시 너무 야하게 입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지금대로 입으시면 돼요. 그죠? 거긴 상상을 초월하게 입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망사 막 이렇게다가 막. 그죠? 자, 4월 1일에 토지 팔았어. 그런 얘기 할 때는 정신 바짝, 눈 바짝바짝하고 공부할 때는. 자, 다시 4월 1일 그럼 갑자기 흐리멍텅해지고 뭐 이러면. 자, 얘는 언제까지 예정신고? 4월 1일 토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언제? 몇 월 며칠? 에?
네, 6월 30일. 주식은요? 언제 얘기할 거예요? 왜 혼자 계속 조글조글해? 그러니까 중얼중얼중얼해도 8월 31일이죠. 뭐 별거 없어요. 2, 4분기니까 4월 1일, 4, 5, 6이니까 4, 5, 6. 6월 말부터 2개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정신고 날짜는 무조건 말일이 정답이다. 말일이. 실제로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니까요. 어쩌고 1번 해놓고 어쩌고 예정신고는 6월 15일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읽으면 이런 거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읽는 순간에는 틀렸어 그래야 되는 거야. 왜? 일단 30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으니까 이거 따지면 안 되죠. 이런데 괜히 따져가 시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 개념이 안 맞으면 무조건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주식은 분기말.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부담보증여시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기억하시면 되고.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얘기는 뭐라겠어요?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했을 때 이런 거 있죠? 5월 25일, 6월 1일 이랬으면 얘는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8월 31일이에요. 그죠?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얘는요? 얘는 몇 월 며칠까지 해야 돼요? 예정신고. 얘도 8월 30일이에요. 얘도 8월 31일.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아는 얘기인데 또 나오면 실수한다 그랬죠? 둘 다 8월 31일이에요. 둘 다 8월 31일. 근데 이거는 개념이 이렇다 했잖아요. 얘가 토지잖아요, 토지. 그럼 얘가 허가구역이 아니라고 치면 토지는 양도일이 언제냐면 잔금 날짜죠. 그럼 둘 다 이날이 기다리잖아요, 이날이. 얘는 5월 25일이 잔금 날짜고 얘는 이날이 양도일이에요. 그럼 얘는 원래 7월 31일까지 해야 되고 얘는 8월 31일까지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얘가 허가구역인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불허가가 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뭘 따진다는 거예요? 이 잔금 당시에 허가가 나 있느냐 안 나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여기는 허가가 안 나 있으니까 미리 세금 내면 불허가 날 수도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허가일이 속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는 잔금 당시 이미 허가가 나 있잖아요. 그럼 계약은 유효가 된 거니까 원래대로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언급이 되면 여기만 조심하면 돼요. 그냥. 근데 잘못하면 또 문제 딱 읽자마자 허가 얘기 나오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허가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그랬는데 이 내용일 수 있잖아요. 그럼 틀릴 수 있죠. 근데 어차피 문제 풀 때는 어쨌든 문제를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잔금하고 허가 날짜가 어느 게 빠르고든지 선택은 어차피 해야 되죠. 그럼 무조건 뒤에 거예요. 뒤에 거. 허가가 늦으면 허가일 그러면 되고 잔금이 늦으면 그냥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가시면 된다. 요것만 조금 조심하면 됩니다. 이건 그렇고 확정신고는 항상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시면 되고 예정신고 안 하시면 뭐 가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예, 가산세 내야 돼요. 무조건 의무규정이다. 그죠? 예, 가산세 부과되고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신고는 하셔야 되고 그죠? 가산세가 부과됐어요. 예정신고 안 해가지고 세금 끝까지 안 냈어요. 내년 5월 달에 확정신고 또 안 했어. 그럼 추가로 가산세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중으로 가산세 부과되는 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기본 내용이다. 보셨어요? 자, 그럼 85번 문제 보시면 85번. 다음은 양도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할 자 또는 확정신고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해 거저의 양도수 과표 세액을 뭔다? 결정한다. 자, 우리 결정 있고 경정이란 말이 있다 했죠. 결정, 경정. 둘 다 세무서장들이 하는 건데 결정은 뭐다? 내 세금을 걔가 직접 결정한다는 얘기는 양도세는 원래 신고 납부거든요. 근데 왜 지가 결정을 해? 내가 뭘 안 해서. 그렇죠?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런 거죠. 경정은 뭐라 그랬어요? 잘못된 걸 고쳐서 다시 부과한다. 잘못된 걸 어떻게 알아? 내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근데 신고 내용에 탈루, 빠뜨렸거나 오류가 생겼을 때는 다시 고쳐 부과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 경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년에 양도세 다운계약서를 써가지고 신고했어요. 이번에 걸렸어. 그럼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뭐를 해? 결정해요? 경정해요? 작년에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신고했다니까. 다운계약서 신고한 거죠? 올해 걸렸어. 그럼 뭐요? 경정이지, 경정. 신고했잖아. 근데 경정. 신고 안 했을 때 결정이라니까. 빨리 좀 결정해주세요. 공시법 할 건지 세법 할 건지.
결정이 아니지, 경정해야지, 경정. 지금까지 잘못된 거니. 하긴 했었잖아요, 세법도. 그죠? 경정해서 고쳐서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은 그러니까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뭔다? 결정한다. 맞고. 1번, 이의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등기부의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하여 양도세 과표의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결정한다는 얘기는 세무서장이 자기가 양도세를 직접 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다? 신고를 안 했으니까 거래 금액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양도가액을.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등기부상 기재금액을. 왜요? 나는 신고를 안 했는데 매수가 본인 앞으로 등기하면서 등기부다가 실거래가 기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기재금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3번, 양도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하셔야 되고. 4번, 예정신고 기한 내 예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얘가 예정신고 했는데 변동사항이 없으면 굳이 확정신고를 2번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예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5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예정신고 확정납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거주세액이 알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합니다. 국세징수법. 자, 요 30일, 5번 지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얘는 뭐예요? 얘네들은 거주세액 알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해요. 뭐 했을 때? 결정, 경정했을 때는 30일. 근데 정상적으로 신고등을 하고 돈을 안 냈을 때는 30일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이래야 되는 거죠. 5번이 틀린 거네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89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89번. 89번이죠? 다음은 양도세 신고 및 납부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죠? 89번. 1번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 부담부 증여 나왔네요. 채무액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세 과표 예정신고를 해다. 땡 틀렸죠? 하여튼 올해 이거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3번 1번 틀렸죠? 3개월 3개월. 2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자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는 얘기는 허가가 나중에 났다는 얘기죠. 그럼 나중에 났으니까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쓰시면 되고 3번 당해년도 양도소득금액 있는 거주자는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 그죠? 확정신고 다음 년도 5월달 4번 거주자로서 양도소득 과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되면 이제 분납할 수 있죠? 기간 2개월. 물납 안 됩니다. 물납 안 되고 분납만 된다겠죠? 2개월 이내 할 수 있다. 5번 양도차익이나 차손이 발생해도 신고는 해야 한다. 뭐 같은 얘기들이에요. 좀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징수 같은 경우 나오면 모든 세목의 부가징수 부분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신고납부 이런 것들은 왜?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막 비비 꼬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매년 거의 보면 모든 세목에 그 신고납부 부분에 관한 것도 거의 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세도 보면 여기서 뭐 조심할 거 몇 가지만 조심하면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뻔한 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꾸 경험을 실수만 줄이면 된다. 계속 하는 얘기만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다 똑같은 얘기니까 뒤로 가셔가지고 242페이지 거기 국외자산 양도 나오거든요. 국외자산 그럼 보겠습니다. 국외자산 95번 문제를 보죠. 거기 보면 뭐 이상한 얘기 나오네. 자본자유 본격 시행이 되면서 국내와 국외자산의 과세 형평을 유지가 유계된다.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뭐 그런 얘기고 결국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죠? 자 국외자산 양도라고 돼 있죠. 외국에 있는 물건 팔았을 때 그죠? 틀린 거 1번 납세 의무자는 자 국외자산 나왔네요. 납세 의무자는 그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해서 몇 년?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한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죠. 5년. 2번 과세 대상이 국외자산은 토지, 건물 그리고 특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제외된다. 얘는 똑같아요. 국내, 국외 다 해당돼요. 둘 다 대상은 다 똑같습니다. 국외라고 해서 뭐 제외되고 그런 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토지, 건물을 안 낸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기본인데 그죠? 다 똑같아. 2번 틀렸고. 3번 양도차익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뭐 실지거래 가액으로 평가한다. 당연히 실거래가로 가는 거죠. 4번은 이제 뭐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거라겠죠? 양도세 계산할 때 여기서 가액이죠. 가액이죠. 필요 경비를 빼죠. 그러면 양도 차익 이거라 했죠.
근데 이제 얘가 외국에서 물건을 팔면 그 나라에도 세금을 내고, 그죠? 우리나라 세금을 또 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외국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 워낙 외화로 사고 팔았겠죠. 그럼 그거를 우리나라의 세금을 계산하려면 그걸 뭘로? 원화로 환산을 해야 된다 했죠. 환산. 환산을 하면 여기다 뭘 곱해줘야 된다? 환율을 곱해줘야 돼. 환율. 이 얘기잖아요. 그거 했었죠. 환율. 근데 문제는 뭐다? 이 환율이 변한다. 하루에 몇 번씩 변하죠. 그러니까 언제적 환율을 곱하느냐. 그 얘기했죠. 자, 그러면 양도가액은 언제적 환율을 곱하고 필요 경비는 언제적 환율을 곱하느냐 그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양도가액은 여러분이 수령하는 거라 해서 지출하는 거라 해서. 수령의 지출이야, 양도가액. 양도한다고 자꾸 준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아파트를 10억을 받고 팔은 10억을 줘, 걔 주고 집도 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양도한 금액은 내가 양도했다 팔았다는 거잖아. 그럼 파는 금액은 내가 받아야지. 왜 줘? 돈을 집도 팔아, 집도 주고 돈도 줘? 도대체 무슨 관계? 돈이. 그렇죠? 얘는 뭐예요? 아, 내가 받아야지. 양도한 금액은 팔았으니까 파는 돈은 내가 받아야죠. 필요 경비는 지출, 수령 지출, 지출. 이 얘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양도가액은 수령하는 날 현재 환율을 곱하고 필요 경비는 지출일 현재 환율을 해야 한다. 뭐 실제 기출로 나와서도 최근에도, 그죠? 이거는 그냥 외우지 말고 그냥 당연한 얘기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얘는 내가 양도는 내가 수령하는 거니까 수령한 날 현재 곱하고 필요 경비 지출했으니까 지출한 날 현재 그날 환율을 곱해서 원화로 환산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미국에서 이걸 팔았어요. 그럼 미국에다 세금 안 내나? 내죠. 걔들도 세금 없겠지. 그럼 미국에다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에 세금 또 내야죠. 이중과세죠. 그럴 때 요 외국에서 낸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세금 계산할 때 공제 줍니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 하나는 필요 경비로 산입해서 공제받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어요. 납부세액공제라 해서 공제. 둘 중에 본인한테 유리한 걸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95번 문제 보시면 4번에 양도 차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환산율은 양도 및 취득 당시 뭐라고 돼 있어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환율에 의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죠? 보시면 되고. 5번은 외국에서 납부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은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의 계산 시 뭐 할 수 있다?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하거나 아니면 필요 경비를 산입하거나 둘 중 본인한테 유리한 걸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 국외자산 양도가 가끔 한 번씩 나와요. 얘는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그죠? 이제 비교를 많이 할 수 있죠. 국내 국외. 그죠?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그 97번에 보면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서 설명이 옳지 않은 거겠죠? 자, 보세요. 국외자산 양도의 경우 물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 외국에 있는 물건을 물납한다고 해봐. 어떡할 거? 그 물납으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 싸기 비싸서 못 가지. 하와이에 있어. 그럼 어떡해요? 비행기 왕복 비행기만 한 천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가 있다고? 태평양 한가운데 섬에 내비도 안 나와. 내비 찍었는데 그 찾았더니 뭐래요? 국적으로 찾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옆에가 어디라고? 소말리아 해적들이야. 옆에 서는. 그거 어떡할 거야? 못 나온다니까. TV 나온다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막 몸값 달라고. 국내 자산도 물납 되는데 국외자산 물납 안 됩니다. 근데 뭐는 된다 했어? 기본 공제 해주고 분납은 될까 안 될까? 분납. 국외자산. 분납은 돼요. 분납은 나눠내는 거니까 돼. 근데 물납은 안 돼. 그러면 양도세는 물납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걔도 분납만 돼. 국외자산도 물납은 안 되지 뭐는 돼? 분납은 돼요. 나눠내는 건 상관없잖아. 세금 내는 나눠내겠다. 그건 가능합니다. 물납은 가능한 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2번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안 된다겠죠? 왜? 공제금이 크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얘는 10% 기본이 10%잖아. 3년만 되면. 그러면 양도차익 1억이면 10%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야. 금액이 크니까. 근데 기본은 뭐예요? 12번을 팔아도 얼마밖에 안 돼? 1년에 75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는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있다. 3번 세율 적용 시 미등기 자산에 대한 70% 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미등기란 말이 아시겠지만 이 등기 제도가 전 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죠. 뭐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전 세계에 등기 제도가 있는 게 별로 없죠. 거의. 그죠? 전세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거지. 외국은 다 쉬워져. 그냥 임대죠. 임차. 그죠? 그러니까 미등기 중과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걔는 등기가 없는데 무슨 미등기 중과세가 있겠어요. 얘는 세율도 뭐밖에 없어요. 비례세율 없어요. 다 누진이에요. 국외자산 양도시는.
주식 빼곤 다 뭐야? 1년 미만 뭐 50 이런 거 없고 전부 다 누진세율로 갑니다. 국외자산은. 그죠? 그래서 거기 3번 그렇고 4번 미등기 양도자산은 필요 경비 계상 문제를 받을 수 없다. 왜? 미등기 중과세가 없는데 뭐 이게 뭐가 있었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5번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 양도는 양도세 과세에 해당한다. 자, 이 임차권은 국내 자산 뭐라 해야 돼요? 등기된 그러죠. 국외는 안 따져. 왜? 등기가 없으니 미등기가 없다니까? 등기했건 안 했건 상관없으니까 얘는 미등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권도 국외자산은 뭐예요? 등기했건 안 했건 한 게 없다. 등기했건 안 했건 아니라 등기가 없는 거죠. 그냥 자체로 과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뭐 한번 문제 한두 개 풀면 끝나요. 그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뭐 비과세는 또 시작하면 한 번에 쭉 가야 되니까 다음 주에 그 비과세 좀 하고 그다음에 총론부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오늘 100일이니까 빡시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비장한 각오로 좀 하시고. 그렇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맞습니다.